이제 봉산 탈춤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놈 말투가, 예. 뭐 쭉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요거 말고 출제가 될 수 있는 거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이게 우리나라 민속극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대극과 우리의 민속극, 즉 우리의 전통극, 다른 말로 뭐 마당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현대극과 마당극의 기본적인 차이가 뭔지, 자, 이거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현대극은 일단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술적 환상을 목적으로 해요. 그럼 예술적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관객들에게 작품 속으로 쫙 빠져들게 만드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전통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풍자와 해학, 그리고 함께 어우러짐, 자, 이거를 일단 목적으로 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얘는 객석과 무대가 철저히 분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전통극은 객석이 곧 무대고 무대가 곧 객석이고요. 왜? 함께 어우러지려면 어떻게 돼요? 관객을 무대를 끌어내서 같이 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현대극은 절대 할 수가 없죠. 자, 또 하나는 이 현대극은요, 반드시 무대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모든 게 다 무대 장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전통극은 별도의 무대 장치가 필요가 없다는 점. 자, 또 하나 구성 방법이죠. 현대극의 구성 방법은 피카레스크식 구성인 거에 비해서 우리 전통극은 옴니버스의 구성이다. 자, 피카레스크라는 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 현대극은 1막, 2막, 3막이 있잖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어지는 이야기고요. 등장인물 똑같아요. 근데 전통극, 우리 마당은 그게 아니야. 봉산타전 같은 거 보면은 제1과장, 2과장, 3과장, 4과장 다 달라요. 단지 같은 주제하에 여러 개의 이야기가 묶여 있는 거죠. 이걸 옴니버스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챙길 게 바로 뭐냐면 현대극과 전통극의 차이.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전통극, 우리 마당극에서 봉산 탈춤이에요. 자, 이런 놈을 잡아들어라. 그놈이 힘이 엄청 세서요. 그리고 또 날쌔기가 날아가는 호랑이 같아.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지 거저는 못 잡아와요. 전령.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속영장 같은 건데요. 바로 양반의 권위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 이게 전령이죠. 지금 말뚝이는 말이야. 그 양반의 권위를 계속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이 전령을 통해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죠. 왜? 전령이 있으면 잡았는 얘기 뭐야? 아직은 양반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거지. 취발이 봐봐요. 당신 잡혔어. 어디? 전령 보자. 그럼 결국 취발이도 뭐야? 양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지. 말뚝이 기억.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에 내밀게 해서 무슨 냄새냐? 자, 이놈이 도망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해서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자, 말뚝이 맨 끝에 봐봐요. 새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돈이면 그만인데 이놈 잡아다가 죽이면 뭐하오? 돈이나 몇 병이나 내려서 우리끼리 누나 쓰도록 하면 새님 좋고 나도 좋지 않겠소. 그러니까 새님은 못 본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치러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맨 끝에 있는 말뚝이의 말인데 그 말뚝이가 왜 이 말을 하냐 이거죠. 용돈 벌어 쓰려고?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껏 이래 왔던 거예요. 근데 양반들은 이 말을 못하니까 양반이 못하니까 말뚝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결국에 양반의 부패상을 폭로시키는 거지 지금. 말뚝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양반의 부패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용돈을 받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됐고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탈춤에서 탈이 주는 효과는 그랬네요. 이 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딱 쓰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확 느껴지잖아. 이걸 전형적이래. 전형적. 전형적이 뭐예요? 전형성. 바로 틀에 박은 듯한. 그러니까 그 탈의 모습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게 그냥 딱 드러난단 말이지. 아주 전형적이다.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기역의 행동이 갖는 의미는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여.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 양반의 거짓 위험의 은폐, 천박함을 부각시키는 거냐? 아니죠. 양반에 대한 저항 심리죠. 그 저항 심리를 바로 엉덩이를 코앞에 딱 들이민 거지. 3번 정답입니다. 충실한 복종이면 엉덩이를 안 들이밀겠지 그때는. 자, 11번 가겠습니다. 이 글에서 비속어의 사용을 통하여 얻은 효과로 틀린 것은 비속어. 자, 뭐 모가지, 뭐 밑구녕, 뭐 이런 말. 자, 풍자적 성격을 고조시킨다 맞고요. 민중의 생활언어가 직접 반영, 생동감 맞습니다. 양반의 흉포 맞는데 양반의 부패상을 드러낸다. 아, 이런 비속어를 가지고 양반의 부패상을 표현한 건 아니죠 지금. 아까 이제 부패상은 뭐라고? 맨 끝에 말뚝이의 말. 그 말뚝이의 말을 통해서 부패상이 드러나는 거고요. 자,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봐봐요. 말뚝이는 새님과 공모하여 부정을 행함으로써 풍자 주체에서 풍자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 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맨 끝에 얘기하는 건데 얘가 진짜 양반에게 빌붙어가지고 용돈을 쓰려고 하는 거라면 1번이 맞지. 그럼 풍자 주체에서 얘가 풍자 대상 전락해버리는 건데 여기 그게 아니고 양반이 이 말을 못하니까 얘가 이 말을 대신함으로써 그 양반 사회의 부패상을 드러낸 거잖아요. 1번은 아니. 자, 2번 보겠습니다. 생원과 취발이의 갈등은 결국 조선 후기 사회 질서의 새로운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 당연하죠. 이 바로 신흥 상인 계급들이 이제 딱 일어나는 부분 요거고요. 3번 전령이 양반층의 현실적 힘을 상징한다면 돈은 취발을 대표되는 신흥 세력의 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반들이 이런 상인들의 돈을 뜯어 쓰는 모습이거든 이게 맨 끝에가. 그 다음에 말뚝이의 마지막 대사를 볼 때 당대에 이미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있어서 말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 이제 풀려나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맨 끝에 말뚝이의 말은 양반에게 빌붙어서 용돈을 얻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말을 함으로써 양반의 부패상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자어의 도금이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병점 아니죠? 병참. 그 참자가 역마을 참자입니다. 병참기지 그러잖아요. 병점이 아니고 병참. 자, 독단 요거 몇 번 나왔던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자, 봅시다. 한자를 잘 보면 이쪽이 제방변이에요. 이 제방변이라는 거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손수자. 요거는 손수자가 이제 부수가 되면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럼 손은 지 멋대로 흔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자냐면 제 멋대로 할 천자입니다, 이거. 제 멋대로 할 천. 이게 읽을 때 독단이 아니라 독천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럼 문제가 왜 이걸 독단이라고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제방변이 아니라 나무 목자가 되게 되면은 이게 뭔 자예요? 이게 박달나무 단자거든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할 때 이거 쓰는 거거든. 단군. 이 글자가 얼핏 보면 비슷해요. 단지 요거는 제방변이고 요거는 나무목변 차이예요. 그래서 얼핏 볼 때 글자가 비슷하니까 이걸 자꾸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단 이렇게 주는데 단자가 아니고 이건 천자고 요게 단자입니다. 제멋대로 할 천, 박달나무, 단. 독천이 뭐야 그럼? 지 멋대로 결정하는 거. 이게 독천이죠. 독단이 아니라는 거. 점정? 아니 잠정.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자. 뭐 그런 말이에요. 잠정적이다. 그래서 독직, 그 독자가 더럽힐 독, 직자가 자리직.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여기 신문에 보면 독직 사건 이런 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독직 사건이 뭐야? 자기가 앉은 자리를 더럽힌 사건이다. 예를 들어서 뭐 청주시장이 그 청주시장이란 자리를 이용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든가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든가 어쨌든 그 청주시장이란 자리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그래? 독직 사건이다. 앉은 자리를 더럽힌 사건이다 이 뜻이에요. 4번 정답입니다. 독직입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바르게 쓴 것만 묶은 것은 그랬네요. 해운대, 한라산, 금강 보겠습니다. 일단 해운대라고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요? 자, 해를 적으니까 HAE 그 다음 운, 그 다음에 DAE 해운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합쳐 적어도 되고요. 어떤 경우도 했었어. 이거를 끊어 읽기에 따라서 이게 발음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정확히 끊으면 해운대지만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게 뭐가 돼버려요? 하은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면도 허용한다? HAE 운, 대 여기다가 하이픈을 넣는 것도 인정합니다. 왜? 발음상 혼란이 있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신문 중에 중앙일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지. 자, 이렇게 중앙일보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여기를 끊어 읽게 되면은 뭐가 돼버려? 이때는 준강이 되잖아요. 이렇게 발음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정확하게 중, 앙 여기다가 하이픈을 넣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여기 하이픈 없이 써도 되지만 하이픈이 들어가도 맞는 거라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HAE 이렇게 해야지 해운대. 그러면 일단 1번과 3번 3번은 맞네요. 일단 1번 틀렸습니다. 해운대 이렇게 적는 거고 이제 한라산이 문제죠. 자, 한라산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지만 발음은 어떻게 나와요? 발음은 한라산 이게 표준 발음이라고요. 왜? 니은과 리을이 만났잖아. 그럼 설치구만 일어나잖아요. 이게 설치구만 일어났으니까 한라산, 한라산 이렇게는 안 하니까 리을, 한라산.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일단 HA 그 다음에 LL 왜? 리을, 리을이잖아요. 그래서 한라 SAN 한라산 이렇게 적어야지. 여기서 LL이 나와야 돼. 그럼 벌써 1번 같은 경우는 RR이니까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RR이니까 틀렸네요. 그럼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과 3번이겠네. 한라산. 그럼 금강을 보는데 답이 딱 나왔네 이제. 자, 금강 할 때 처음에 초성의 지읒 기역이잖아요. 그럼 K로 적어요? G로 적어요? 아, 당연히 G로 시작하죠. 그래서 금강 이렇게 적어야지. G니까 지금 2번은 G고 3번은 K니까 당연히 답은 뭐밖에 안 돼? 2번 정답.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요리사는 설탕을 잘 이용해요. 요리를 잘못해서 너무 짜거나 시거나 쓴 경우 설탕을 첨가함으로써 음식 맛을 교정해. 아니, 정확히 말해서 음식 맛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교묘히 속이는 것이죠. 먹는 사람은 단맛부터 느끼기 때문에 시고 짜고 쓴 맛은 벌써 단맛에 의해 맛봉을 맞추됨으로써 약화되기 때문이다. 유명 요리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첫째, 설탕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요. 둘째, 단순한 여러 맛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을 가져야 돼. 셋째, 비록 음식 맛을 내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더욱 맛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점은 유명한 요리사나 유능한 정치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여기에 쓰인 추론 방법은 뭐야? 유비추론이죠. 요리사와 정치가를 지금 같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말하는 유능한 정치가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네요. 자, 효과가 국민들의 눈에 잘 띄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 당연하죠. 여기서 유능하다는 건 볼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유능한 거는 단맛을 잘 쓰는 거니까 결국 정책을 잘 띄는 거. 효과가 신속, 단기간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큰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 이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맛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거여야 돼요. 서서히 큰 효과. 이건 아니죠.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잘 변명하는 거. 이게 바로 설탕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능한 정책을 볼 수 없는 거는 3번이지. 자, 그러면 16번 가겠습니다. 밑줄진 부분의 짝을 잘못 지적한 것은, 즉 유추의 짝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죠. 자, 설탕을 잘 쓴다? 공약이고요. 요리를 잘못했다? 정책 집행을 잘못한 거고요. 음식 맛을 교정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라 원인을 덮어버리는 거지. 왜? 여기 나왔잖아. 너무 시거나 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설탕을 많이 넣게 되면 그 단맛 때문에 이런 맛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뭐야? 원인을 덮어버리는 거지 원인을 제거하는 건 아니지. 3번 정답입니다. 맛봉오리 세포를 마비시킨다. 정책 비판 능력을 없게 만드는 거죠. 다른 것은 유추의 짝이 정확한데 3번은 아닙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동양 사회의 정체성 이론은 서세 동점의 결과로. 자, 서세 동점. 그 서양의 세력이 이제 동양에게 물들어지는 결과죠. 동양 여러 나라가 서구 열강의 식민지 내지는 반식민지로 화하였다는 현실에 대한 해명에 필요해서 생겨난 역사적인 산물이었다. 거기 내지. 자,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이거. 일단 내지는, 이건 품사는 부사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지가 명사와 명사 사이에 끼면은 이건 반드시 오화로 해석이 되는 거고, 이게 수량과 수량 사이에 끼면은 이때는 해석 어떻게 한다? from to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때 기출문제가 뭐였었어요? 자, 이 꽃은 산 내지 들에서 자라는 꽃이다. 이렇게 주고 나서 이거 해석을, 자, 이 꽃은 산과 들에서 자라는,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왜? 이게 and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뭘 해석한다? 오화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 꽃은 산과 들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 꽃은 산 또는 들에서 자라는 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자, 수량과 수량을 어떻게 내셨어? 이거는 프롬프트니까 거기 10명 내지 20명만 오너라. 그럼 10명에서부터 20명까지라는 거지, 이거는. 그럼 지금 여기 봅시다. 식민지 내지는 반식민지로 화했다는 건 뭐야? 서구 열강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지. 그죠? 서구 열강의 식민지와 반식민지. 이건 아니지. 해석은 반드시 and가 아니라 or라는 거. 이렇게 맞게 해석하면 서구 열강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변화했다는 현실에 대한 해명에 필요해서 생겨난 역사적인 산물이었다. 자, 중화 존대의 사상이 지극하던 중국인조차도, 자, 중화 사상은 알죠? 진해, 중국만, 이 가운 세상이면 이 중국만 문화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야. 동, 이, 서, 융, 남, 만, 북적 다 오랑캐잖아요. 그죠? 이걸 중화 사상이라 그래요. 그런 나라조차도 서양의 정치, 경제, 문화에 압도된 나머지 소위 전반 서구화를 들고 나올 정도였어요. 이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단순히 피상적인 관찰로부터 학문적인 연구 성과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정체성 이론이 동양 사회에 관하여 생기게 된 것은 결국 이 현실을 설명하기에 알맞은 재료뿐이었어요. 동양에서 제일 먼저 서양화를 밟은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보다 서양화에 뒤늦은 한국의 사회적 발전을 후진적으로 본 것도 그 아류였다. 아류가 뭐야? 그 패러디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0번.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자, 먼저 그 위를 먼저 볼게요. 중화존대의 사상이 지극하던 중국조차도 서양의 정치, 경제, 문화에 압도되었다. 수용하는 쪽에 열등감이고요. 맨 끝에 문장 보겠습니다.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보다 서양화에 뒤늦은 한국의 사회적 발전을 후진적으로 본 것도 그 아류였다. 뭐야 이건? 열등감이죠. 우월감이죠. 먼저 우리가 개화되었다는 그 우월성. 그래서 서양인의 우월감과 동양인의 열등감의 작용. 이게 바로 이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왜? 다시 갑시다. 이 세상 최고의 중심이었다는 이 중국 사람들마저 전반 서구화, 빨리 서구화되자라고 한 이유.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서양인의 우월감, 그리고 동양인의 열등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 빨리 우리도 서구화되자라고 중국인들이 나서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럼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 바로 서구의 우월성과 동양인의 열등감의 작용이었다. 자,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취한 대조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서양에서는 말이야 오른쪽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게 있어요. 영어에서는 오른쪽은 적법, 올바른, 높은 도덕률, 단호함, 남성적인 것. 왼쪽은 허약, 비겁, 목적 없은 사악, 그리고 여성적인 것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정당도 우익 등의 용어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쪽을 지칭하고 사회제도의 여러 측면이 오른쪽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을 두뇌의 좌측 반구가 관장해요. 한편 동양에서 보면 최근 서양의 용어를 직역하여 우익이니 좌익이니 하는 오른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에는 좌측 선호가 나타나 있어요. 정부의 최고기관의 장을 나타내는데 좌의정이라는 게 더 높은 지위고요. 제사, 혼례, 직관의 지리선택, 책읽과 쓰기, 읽기에서 좌측이 중시되어 왔고요. 이 글에도 평상시에는 좌측이 상자이나 전쟁 시에만 우측을 상자로 취급하였다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기록하고 있어. 좌우가 우좌보다 우리말에 가까워. 그럼 우리는 기본 작용이 뭐야? 기본 생각이 좌측이 우리는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취한 대조의 기준으로 옳은 것. 1. 지금 정신작용을 대조한 거냐? 즉 정신작용의 차이점을 보이는 거냐? 도덕관념의 차이냐? 뇌의 구조의 차이냐? 인간관의 차이냐? 당연히 정신작용의 차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 글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좌우 개념의 차이를 선호도의 차이에서 비롯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그 선호도라는 거는 결국은 뭐야? 정신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작용의 차이. 왜? 선호도니까. 그럼 선호도는 누가 봐도 이건 정신작용의 차이가 되겠지. 자, 19번 가겠습니다. 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문학은 특수한 언어만을 사용한다. 아니죠. 자, 일단 우리는 언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사전적 의미의 언어가 있었고 함축적 의미의 언어도 있었습니다. 그럼 사전적 의미라는 거는 밖에 나타난 익스텐션, 외연적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라는 거는 intention, 안에 숨겨진 내포적 의미이다. 그래서 뭐라고 배웠냐면 이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용 언어고요. 함축적 언어는 뭐라고 배웠어? 바로 문학에서 쓰는 비유적 의미이다. 그래서 문학은 주로 함축적 의미를 쓴다. 함축적 의미지 특수한 언어는 아니죠. 문학에서는 특수한 언어도 쓰지만 모두 써요? 이건 뭐의 개념이야? 특수한 언어의 반대말은 일반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언어도 쓰겠죠, 문학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언어도 써요. 이거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이러한 분류 기준이 아닌 이건 다른 분류 기준이야. 그래서 문학은 특수한 언어, 일반적 언어를 다 쓴다. 이렇게 봐야죠. 단지 사전적이냐 함축적이냐에서는 함축적 의미를 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1번 정답입니다. 사상을 형상화한다. 야, 형상화라는 말 나왔네요. 예, 중요한 말이죠. 제가 이론 시간도 많이 했지만 이 형상화라는 개념이 뭐야? 형상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내 마음은 호수요. 기억나죠? 내 마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호수요 해서 뭘로? 시각으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형상화라고 하고 문학에서는 이 형상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어디에서? 시에서. 시는 주로 형상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언어의 함축적 기능. 금방 했네요. 그죠? 맞습니다. 함축적 의미고요. 그 다음, 형상을 통한 인식 기능을 갖는다. 맞습니다. 형상을 통한. 이게 바로 뭐야? 형상화.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인식 기능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에 적당한 문장 부호는. 자,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그 목동이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이제 쓰고, 여기서는 지금 봐봐요. 얼마나 갑갑할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지? 무슨 생각을 하며? 이게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에게 묻는 거지. 근데 이제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 대답이 이제 당신을 생각하며 아가씨.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말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말은 뭘 쓴다? 작은 따옴표를 쓴다. 이제 문장 부호에 관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문장 부호 기출문제에서 뭘 하셨어요? 자, 봅시다. 문장 부호에서 일단 따옴표를 먼저 보자면 큰 따옴표는 뭐고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말을 인용할 때 그 인용한 안에 또 따온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어떻게 쓴다? 이 안에 작은 따옴표를 쓴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따온 거지만 그 안에 다시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걸 또 따온 거잖아요. 따온 말 속에 또 따온 말이 있는 경우 요거는 작은 따옴표고요. 금방 또 하나가 뭐였어? 속생각. 속 마음을 나타낼 때 뭐 쓴다? 작은 따옴표를 쓴다. 따옴표. 요거 조심하시고 몇 번 나왔던 문제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제 3회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